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한 30명 조직의 제조업에서 팀 코칭을 했을 때 일입니다. 한대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성이 한씨셨고요. 사실 그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곧 퇴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 때 한번 여쭤봤죠. 한대리님 혹시 왜 퇴사하세요?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센터장님한테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 그 김 부장님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퇴사하는 거예요. 그분 말을 참 못되게 하세요. 제가 신입사원 때 입사했을 때부터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들은 많은데 참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 때문에 퇴사한다 라는 그때의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인상 깊게 여겼던 것은 뭐였냐면, 이 리더의 말이 구성원의 퇴사까지 이끄는 어떤 한 큰 요인이 정말 맞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 리더의 언어 역량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걸 이제 글로 쓰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메시지의 품격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권현지 컨설턴트님과 공동 저자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고 몰입시켜서 성과 내는 그 과정 속에 리더의 언어 역량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바로 긍정 화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화법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화법이 중요해? 라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현장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었던 특징을 봤을 때는 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럽게 대화를 이끄는 긍정 화법 7가지 스킬을 집중해 보신다면 아마 우리 업무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사적 친밀감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메시지의 품격이라는 책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책은 아마 4월 말이면 우리 팀장님들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대화를 이끄는 긍정화법 7가지 스킬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욕이나 부정적인 언어가 뇌를 바꾼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폭력의 유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이제 잘못 따지기. 이거 누구 잘못이냐? 이거 네 잘못이다. 이런 것들 있죠. 두 번째 이제 비교하는 언어. 야, 김대리는 안 하는데 너는 자꾸 왜 그러냐? 야, 나 때는 그런 일 없었어. 라고 하는 그 비교하는 언어. 세 번째 이제 고정화된 언어. 뭔가 딱딱하고 굳혀진 언어가 있겠죠. 책임 전가 언어. 네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이거 네가 지난번에 아이디어 낸 거잖아. 네가 하자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벌써 이제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강요적 언어죠. 때로는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밀어붙이기식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구석 언어도 있는데, 이중구석 언어는 첫 번째 말했던 거와 두 번째 말했던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랑해 라고 하는데 정작 행동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메시지가 혼동되다 보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이 혼란의 분열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언어 폭력들이 지속되다 보면 상대 비하 등식 비참하게 만들어지고 자발성을 상실하고 굴레가 씌워지고 압박감을 가져간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 그 자체가 구성원의 몰입도를 방해한다라는 연구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심리적 안정감이 조직의 혁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대한민국 내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 정부는 물론 한국의 여러 조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금 바로 우리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특성이 바로 다양성과 창의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과거의 집단주의, 1등주의, 모방학습이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끌어내고 혁신을 끌어내고 학습을 하게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요인이 뭐냐?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다 라는 거죠. 사실 구글에서도 2012년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유난히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팀들을 조사했습니다. 한 250개 이상의 팀을 인터뷰하고 4년 동안이나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그 성과를 내는 팀의 가장 1순위 요인이 뭐였냐?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릴 그 요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촉진시키는 긍정 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긍정 화법만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이 모두 구축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긍정 화법이라는 그 엔진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굴러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화법이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개월 전에 용산에 위치한 한 큰 기업에서 이제 팀장님과 팀원들과 팀 코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팀장님이 화법을 한번 보니까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저기 청소기 좀 가져와 주세요. 그거 만지지 마세요. 이런 복사본 출력해서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라는 화법들을 많이 쓰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팀장과 팀원분의 대화 다이얼로그 형태의 연습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지시형 화법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좀 가져오세요.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끝에만 이렇게 가능성 화법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청소기 좀 가져오세요 라는 말을 청소기를 가져와 주면 좋겠어요. 출력해서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라는 말을 출력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어요.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거 만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뒤에 좋아요, 좋겠어요 라는 화법을 쓰시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듣는 사람도 이행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는 화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능성 화법입니다. 네,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경청하십시오. 이것보다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쿠셔너 화법입니다. 실제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대화가 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개월 전에 이것은 이제 정말 큰 대기업 S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 그 기업의 그룹장님과 한 팀장님의 원오원 상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장님과 팀장님의 원오원 상황 속에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냐면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이게 잘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게 옳고 맞는 말이긴 맞는데 그 사람과만 대화하다 보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그룹장님과만 대화하다 보면 이게 대화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피드백과 코칭을 들었냐면 이게 대화하시는 연습 과정을 보니까 이분들은 쿠셔너가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화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면 상대방이 그 대화의 내용을 떠나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요. 하지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를 말하는 순간 이미 빈정이 좀 상해버립니다. 왜냐면 상반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미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거 말고, 자, 쿠셔너는 이런 겁니다. 감정이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감한다라는 인식을 주면 안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의 내용에 동의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받아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는 이렇게 바로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쿠셔너라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설득을 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조금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진실하게 전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하지만 말고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라는 표현이 훨씬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가 의문문 화법입니다. 자, 이제 요것도 명령어와 지시어를 잘 쓰는 팀장님과 이제 2개월 전에 팀 코칭 하면서 깨달았던 사실인데요. 그 팀장님은 요런 화법 많이 썼습니다. 말 그대로 지시하신 거죠. 데드라인 좀 당겨주세요. 고객사 미팅 일정 좀 변경해주세요. 우리 오늘 회식해야 되니까 거기 중국집 좀 예약해주세요. 물론 이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지시어나 명령어가 팀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혹은 피곤하시거나 이럴 때 날카롭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략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는 거죠. 부가 의문문 화법이라고 영어에 Are you happy? Aren't you?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뒤에 Are you? Aren't you? Isn't it? 이게 바로 부가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묻고 나서 그게 맞는지를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는 거죠. 근데 한국인 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2번 데드라인 좀 당겨주세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객사의 미팅 일정 좀 변경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부가어문 화법은 가능성 화법과 합쳐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 화법.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김주임님, 우리 이번 프로젝트 데드라인 좀 줄여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혹시 괜찮아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화법은 두 개가 섞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의사를 묻는다라는 그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아니요? 할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마지막의 문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말에 예쁜 포장을, 따뜻한 포장을 담아준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지원 화법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이제 부대표님, 저는 이제 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탁월한 방법을 제가 발견했고, 그게 뭐였냐?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자, 한번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좀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뭐 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자, 팀장님들 어떠십니까? 사실 이거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는 건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그 상황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일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은 지원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어떤 리소스와 예산과 이런 것들로 서포트해서 그가 그의 현장에서 성공하게 돕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화이팅입니다. 혹시 오늘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언제든 요청해 주세요. 혹시 지금은 뭐 도움 요청할 일 없으세요?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퇴근하면서 오늘 제가 혹시 도와줘야 될 일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팀장님들의 화법에 이 지원 화법이 많이 익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아이메시지 화법입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화법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나 전달법이죠. 그러니까 유 전달법이 아니라 나 전달법입니다. 너 늦지 마. 이건 유입니다. 그 핵심이 너에게 있는 거죠. 너 늦지 마. 근데 너가 늦으면 내가 좀 불편해. 그러니까 주체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꽂히는 화살은 아프지만 그 화살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로 전환됐을 때 훨씬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시에는 이제 1차적으로는 앞으로 늦지 마세요라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화살이 가는 표현이 김대리가 늦으면 제가, 아이죠. 아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이 메시지의 훨씬 핵심 요인은 뭐냐? 사실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나의 감정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풍성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김대리, 이번 주에 월요일날 수요일날 늦었잖아요. 실제 행동, 사실 그 지각이 우리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까봐 그 행동을 통한 영향, 제가 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감정. 자, 혹시 들리셨습니까? 김대리가 늦은 그 사건이 우리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저는 좀 불안해요. 이게 아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초래할 영향과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감정을 얘기한다고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감정 말고 본인에 대한 자질과 인격에 대한 논의 혹은 견해를 얘기할 때 기분이 나쁠 뿐이죠. 그래서 아이메시지 화법은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복사화법이 있습니다. 복사화법. 제가 요거는 이제 2주 전에 만났던 우리 차장님과 연습했던 화법인데요. 차장님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제가 이렇게 좀 복사 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한 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과장님, 저 이번 프로젝트 말인데요.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점점점이 많다는 건 뭔가 불안하다는 거겠죠? 뭔가 말하는 사람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질책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대화로 넘어가기보다는 그 말을 기반으로
내가 이해했다라는 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김대리 말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인 거지? 요렇게. 요게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그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라고 전달해주는 복사화법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걸 복사해주는 거죠. 팀장님, 저 오늘 체육대회 준비물 필요한 거 여기 알파문고 가서 좀 사오겠습니다. 그래, 알파 가서 준비물 사온다는 거지? 잘 다녀와 라고 말해주는 거죠. 복사화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브리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공감적 경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말한 것을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다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오시면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엄마 서울역에 6시 30분에 도착하니까 엄마 좀 태우러 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복사화법을 썼죠. 엄마, 서울역에 6시 30분에 도착한다는 거지? 혹시 뭐 더 필요한 건 없어? 라고 저는 질문까지 더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느끼냐? 아, 경청하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짧은 대화에서도 이런 거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나 오늘 머리 잘랐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오늘 머리 잘랐어? 이게 복사화법입니다. 나 오늘 여기 아파트 정문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어. 새로 생겼더라고. 아, 아파트 정문에 있는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어? 잘 잘랐다. 여러분, 이렇게 복사 화법을 사용하시면 상대방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물론 이거 우스꽝스럽게 하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경청하고 그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고 싶다면 복사 화법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법에 대한 것 플러스 제가 긍정 화법의 핵심적인 다양한 화법들을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팀원들을 도전하고 격려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제 말을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원리보다는 때로는 말을 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그냥 따라 하십시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충분히 해낼 거라 저는 믿어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거 계속 발전시켜 갑시다. 주임씨 덕분에 제가 좀 도전이 돼요. 자, 이거 따라해 보십시오. 이게 상대방의 도전과 격려를 이끄는 문장의 강력한 그 화법들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충분히 해낼 거라 믿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계속 요거 발전시켜 갑시다. 제가 도전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응원과 지지의 화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저도 마음을 좀 보태고 싶어요. 저도 마음을 보탭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함께 애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분명 잘 될 거예요. 제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입에 한 번씩은 꼭 따라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저도 마음을 보탭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애써줘서 고맙습니다. 분명 잘 될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요게 응원과 지지 화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해하고 공감할 때 쓸 수 있는 화법입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제가 그 점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은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공감하고 있어요. 제가 그 노력에 감동을 느끼고 있어요. 진심으로 멋집니다. 대박이에요. 네, 여러분, 요게 이해와 공감의 문장들입니다.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 점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력에 감동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멋집니다. 이게 이해와 공감 화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용과 학습 화법입니다. 자, 그냥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자, 따라 하십시오. 제가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제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주혁씨 덕분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수용과 학습 화법입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입에 꼭 붙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시지의 품격, 리더의 메시지의 품격을 더하기 위한 긍정 화법 7가지를 오늘 제가 짧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오글거리고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팀원들과의 대화의 장면에서 심리적 안정감들을 1점, 2점, 5점, 10점, 때로는 100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화법들입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다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처럼 우리의 언어의 역량이 조금씩 개선되고 조금 더 상대방 중심으로 바뀐다면 아마 이게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성 화법.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선풍기 좀 가져와주면 좋겠어요. 그거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좋겠어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퀘스천합니다.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쳐 주세요. 아, 그랬군요. 이해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 이렇게 제 생각은요. 제 생각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가 의문 화법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마지막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덧붙이는 말들. 질문으로 부가 의문문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iMessage 화법은 나전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제가 좀 불안해요.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행동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행동의 영향과 내 감정을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화법은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지, 밥 맛있었다는 말이지, 상대방이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디브리핑, 복사해 주는 거. 마지막 긍정화법에서는 한번 해봅시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보탭니다. 사랑합니다. 까지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심리적 안정감을 만든다는 건 조직의 몰입도를 높이고 업무의 생산성과 성과를 내는 그 여정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만든다는 건 우리 팀원들과 동료를 사랑하는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즉 팀장인 리더에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리더는 팀을 이끌고 성과를 내는, 그리고 그 팀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언어 역량이 바뀌면 팀이 바뀝니다. 팀이 바뀌면 회사의 성장이 따라옵니다. 저는 이 메시지의 품격을 쓰면서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화법과 양식과 샘플들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서 퇴사하는 그 직원 여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입사원 입사 첫날, 그리고 승진했을 때, 3개월에서 1년 지났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퇴사하는 그 여정 속에 동료들과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의 언어들이 과연 무엇이냐에 따라 이 우리의 직장 생활의 라이프 밸런스와 라이프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를 깨달았습니다. 리더 여러분, 이제는 지식과 기술을 뛰어넘어 리더의 언어 역량이 중요해진 시대가 왔습니다. 리더의 화법, 리더의 말하기,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다 더 나은 자기 효능감을 누리면서 일터를 더 즐겁고 보람있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멋진 리더,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7가지 화법을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고요. 한번 이 화법들을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요. 여러분의 팀의 성장이 곧 우리 조직의 성장입니다. 팀장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그럴 때는 경영자 고민 해결은 가인드 캔버스